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잠잘 때 듣기 좋은 이야기,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엔 시대와 지역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학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목화밭에서 만난 처녀를 비롯해서 비율과 행복의 열쇠, 세 사람의 멍청이, 그리고 죽음의 왕과 주정뱅이, 이렇게 네 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목화밭에서 만난 처녀.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다. 진구는 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꿈꿔왔지만 가난한 탓에 글 공부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만 서당에서 들려오는 책 읽는 소리로 배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누구냐? 담 밑에서 뭐 하는 거냐? 수상하게 생각한 서당 하인이 진구를 붙잡아 훈장에게 데려갔다. 거기서 뭘 하고 있었지? 글 공부가 하고 싶어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잔심부름을 해라. 그러면 글 공부를 하도록 해주마. 진구는 서당에서 학생들 시중을 들고 잔심부름을 하며 글 공부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기들 시중을 드는 진구를 업신여기고 괄시했다. 하지만 훈장은 하나를 배우면 두세 가지를 아는 걸 보고 진구의 비범함과 됨됨이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갔다. 과거 시험이 다가오자 어릴 적 서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모두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너도 이번에 같이 가도록 해라. 훈장은 진구의 실력을 믿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온 진구는 시름에 잠겼다.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어머니가 물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 어머니 혼자 어렵게 집안을 꾸려오고 있었다. 진구도 낮에는 공부하고 그 외 시간엔 여기저기서 잡일을 하며 어머니를 돕고 있었다. 어머니의 다그침에 진구는 어머니에게 모든 얘기를 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며 장하구나 내 아들. 이걸 여비에 보태 쓰도록 하거라.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처럼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는 진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니 흐뭇하면서도 눈칫밥 먹으면서 공부했을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 모아둔 돈을 꺼내 진구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건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거란다. 일행들을 따라서 잘 다녀오거라. 어머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진구가 과거에 급제한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른 학생들은 밤낮 없이 학문에만 매진했지만 진구는 일하랴, 심부름하랴, 공부할 겨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구는 일행들과 같이 한양길에 올랐다. 변변찮은 옷차림에 초라한 행색이 부끄럽다며 일행은 진구를 저만치 따라오도록 했다.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던 일행은 부잣집 문을 두드려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간 일행은 진구를 방구석 진보다리 옆에서 자도록 했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실력이 좋은 진구가 눈엣가시였다.
어떻게든 떼어놓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내일도 우리하고 함께 가려면 저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서 배를 한아름 따와라. 알았어? 진구가 생각해보니 날이 밝으면 보는 눈이 많아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한밤중에 배나무에 올라갔다. 배나무에 매달려 생각하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한심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이 잠겼다. 그런데 온종일 걸어온 탓에 너무 피곤해서 배나무에 매달린 채로 사르르 졸고 말았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집 주인이 꿈을 꾸다가 잠을 깼다.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하인이 달려왔다.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뭐가 있는지 가봐라. 꿈을 꿨는데 배나무에 봉황이 내려앉아 있더구나. 하인이 가보니 배나무에 진구가 매달려 졸고 있었다. 과거 보러 가는 손님 중에 배나무에 매달려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요. 주인은 진구가 오자 조용히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자네가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네. 과거에 급제하거든 가는 길에 다시 들러주게. 날이 밝자 일행은 진구를 떼어놓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진구는 쟁걸음으로 일행을 따라 나섰다. 목화밭에 이르자 일행이 저만치 가고 있었다. 또 따라오네. 진구가 가까이 오자 일행이 말했다. 저기 목화 따고 있는 처녀 보이지? 가서 뽀뽀하고 오면 끼워주지. 진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처녀 앞에 가서 비틀거리며 눈을 감쌌다. 왜 그러시죠? 어디 아프신가요?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였다. 아, 바람이 불어 눈에 티끌이 들어갔나 봅니다. 눈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처녀는 다가와 입을 내밀더니 눈에다 입김을 불었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본 일행의 눈엔 마치 뽀뽀를 하는 거로 보였다. 그렇게 일행을 따라 한양에 도착한 진구는 마침내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배나무집 주인과의 약속대로 그 집에 가니 주인이 딸을 불러오게 했다. 그런데 딸을 보니 목화밭에서 만난 바로 그 처녀였다. 진구는 수줍어하며 발그레하게 물든 처녀의 얼굴을 보고 가슴이 콩닥거렸고 놀랍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보게, 내 딸과는 구면이지. 어떤가? 내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나? 사실은 과거 보러 가던 날 진구를 한번 보도록 딸에게 목화밭에 나가 있게 한 거였다. 딸은 잠깐 진구를 만났지만 진구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진구는 과거에 급제하고 어여쁜 처녀와 결혼도 하게 되었다. 인자한 성품을 가진 진구는 그 후 벼슬길에 올랐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비율과 행복의 열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밤, 비율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난로에는 송진이 흠뻑 스며든 굵직한 나무 뿌리가 헐헐 타올랐다. 비율은 나무 의자에 앉아 행복에 젖어 부지깽이로 난로의 불을 들썩였다. 그때 난로가에 놓아둔 구리로 된 커피 주전자가 난로불에 비쳐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셔볼까? 비율은 난로에서 부지깽이를 꺼내어 커피 주전자를 걸고 난로불에 얹으려고 했다. 저게 뭐지? 바로 그때 비율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부지깽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도저히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굽은 부직갱이 끝에 큰 열쇠 하나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장식물처럼 아름답게 다듬어 만든 열쇠였다. 열쇠는 금방 그 난로 속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반짝였다. 비올이 열쇠를 만져보니 그 열쇠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때 불타고 있던 나무가 타닥 하고 튀더니 난데없이 불 속에서 꽥꽥거리며 말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그 열쇠를 돌려줘! 대체 넌 누구냐? 지하 세계에서 임금님의 창고를 지키는 난쟁이란다. 비올은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대신 뭘 주겠니? 커피 주전자를 봐. 그 속에 있는 걸 내게 주마. 불 속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올은 커피 주전자를 엎어보았다. 그러자 그 속에서 동전이 쏟아져 나왔다. 난로 속에서 또다시 난쟁이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열쇠를 던져다오. 잠깐 기다려. 열쇠가 그렇게도 갖고 싶다면 동전보다 좀 더 좋은 걸 줄 수도 있잖아. 비올은 커피 주전자를 똑바로 세워놓았다. 커피 주전자 속을 봐라. 그걸 내게 주마. 난쟁이가 화를 내며 말하자 불꽃이 탁탁 튀었다. 비올은 또 한 번 커피 주전자를 엎어보았다. 아까 쏟아놓은 동전 더미 위에 이번에는 반짝이는 은화가 쏟아져 나왔다. 어서 내 열쇠를 돌려다오. 그러나 비올은 서둘지 않고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동전도 좋고 은화도 좋아. 하지만 이 열쇠는 그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줄 게 없니? 비올은 커피 주전자를 바로 놓았다. 그러자 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몹시 화를 내고 있는지 굴뚝의 연기가 밑으로 내뿜어졌다. 커피 주전자를 다시 봐. 그걸 내게 주마. 비올은 또 한 번 커피 주전자를 엎었다. 이번에는 동전과 은하더미 위에 반짝이는 금화가 쏟아졌다. 자, 어서 열쇠를 돌려줘. 그러자 또 불꽃이 탁탁 튀었다. 그러나 비올은 태연하게 열쇠 대신 칼을 불 속에 집어던졌다. 아야, 네가 나를 다치게 했구나.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야. 불 속에 난쟁이가 소리쳤다. 그와 동시에 굴뚝에서 바람이 안으로 불어와 불을 꺼버렸다. 비올은 캄캄한 방에 앉아 눈이 매워 비비고 있었다. 잠시 후 비올은 정신을 가다듬고 방 안을 살펴보려고 나무 토막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난로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싸늘했다.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왔다. 겁준다고 달아날 줄 알아? 난 벌써 부자가 됐는걸. 비올은 신이 나서 동전과 은화, 금화가 쌓인 쪽을 돌아보았다. 맙소사. 그 순간 비올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조금 전까지 돈이 수북이 쌓여있던 방바닥에는 시꺼먼 수덩이가 굴러다니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벌을 받고 있구나. 비올은 부끄럽고 후회가 됐다. 돈은 수치로 변해버렸지만 열쇠는 손에 꼭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열쇠는 여전히 반짝거렸고 비올은 그 열쇠를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다. 방 안이 너무 추워서 불을 피우려고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난로에 불을 다시 지필 수가 없었다.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금방 찬물이 뿌려져서 불이 꺼지고 말았다. 그 난쟁이는 돈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다른 재주도 있나 보다. 비올은 힘없이 난로 앞에 앉아 잿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다. 새까맣게 그을린 난로벽에 갑자기 자물쇠로 잠긴 조그만 문이 나타났다. 그 자물쇠에는 열쇠의 구멍이 나 있었다. 비올은 소름이 끼쳐 자신도 모르게 열쇠를 구멍에 꽂았다. 자물쇠에 기름이라도 칠해놓은 듯 열쇠가 가볍게 돌아갔다. 그러자 조그만 문이 열리고 난로 속의 재가 바람에 날렸다. 저게 뭐지? 비올은 난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층계가 어렴풋이 보였다. 비올은 생각할 틈도 없이
캄캄한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수록 차차 밝아졌다. 한참 만에 맨 아래까지 내려와 보니 그곳은 커다란 동굴의 한가운데였다. 돌을 깎아 만든 벽에는 횃불이 꽂혀 있었다. 계단은 한쪽 벽에만 있고 나머지 세 벽에는 닫힌 문이 있었다. 비올은 세 개의 문 가운데 어느 쪽 문을 열까 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중 한 개의 문 앞에 무엇인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불빛에 비친 자기 그림자로 알았다. 가까이 가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소년이 문 앞에 쭈그리고 자는 것이었다. 비올은 소년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얘, 넌 누구니? 나는 페루라고 해. 바로 위쪽 방에 살고 있었어. 그 방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래. 하긴 내가 거기 살았던 건 100년 전 일이야. 그럼 너는 죽었어야 하잖아. 보통 같으면 그렇게 됐지. 그런데 땅 밑에 사는 악마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잡아가고 말았어. 놈들은 그 아이를 어느 방에다 가두어 버렸거든. 그래서 난 100년 동안이나 이곳에 앉아 그 아이와 만날 날을 기다리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줄곧 기다릴 작정이니? 기다려야지.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열쇠라면 내가 갖고 있는데? 비올이 열쇠를 보여주자 페로는 무척 기뻐하며 그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나는 먼저 보물 창고를 지키는 난쟁이를 만나야 해. 열쇠는 그 난쟁이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 그 열쇠를 가진 동안 너는 누구보다도 힘이 세니까. 둘은 바로 옆방 문 앞으로 갔다. 열쇠로 문이 쉽게 열렸다. 문을 들어가 보니 손에 도끼를 든 거인이 서 있었다. 넌 누구냐? 비올이 물었다. 나는 임금님을 모시는 병정이다. 방 안을 들여다봤으니 그 벌로 너를 죽여야겠다. 그 거인은 도끼를 지켜들고 덤비려 했다. 그러자 비올은 거인 앞에 열쇠를 내밀고 말했다. 그보다 창고를 지키는 난쟁이가 있는 곳을 가르쳐줘. 그러자 거인은 도끼를 내려놓았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넌 누구보다도 힘이 세다. 그 난쟁이라면 저쪽 방에 있어. 비올과 페루는 거인이 있는 방문을 닫고 다음 방으로 갔다. 그 방문도 비올이 가진 열쇠로 쉽게 열 수 있었다. 그 방 안에는 난쟁이가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손가락이 칼에 찔린 듯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내가 바로 열쇠를 빼앗은 사람이다. 자, 숫덩이 말고 다른 것을 줘. 이 거짓말쟁이야. 비올이 말했다. 열쇠를 가진 동안 넌 무엇이든 할 힘이 있다. 행복이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난쟁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행복과 재물 두 가지를 모두 다오. 둘 다 갖고 싶거든 임금님께 여쭈어라. 임금님은 어디 계시는데? 세 번째 방에 계신다. 난쟁이는 이렇게 말하며 두 사람을 따라 나섰다. 난쟁이가 가리킨 곳은 페루가 100년 동안이나 그 앞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방이었다. 그들은 열쇠로 쉽게 문을 열고 넓은 방에 들어섰다. 그곳엔 나이가 무척 많아 보이는 지하의 임금님이 이끼 낀 자리에 근엄하게 앉아 있었다. 비올은 늙은 임금님 앞에 가서 열쇠를 보였다. 보다시피 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비올이 말했다. 그렇다. 너에게는 큰 힘이 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재물과 행복을 갖고 싶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둘 다 줄 수는 없어. 재물을 차지하면 행복은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하고, 행복을 차지하면 재물은 스스로 모아야 한다. 그래요? 그렇지. 그 이상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임금님이 말했다. 그럼 행복을 갖겠어요. 비올은 다시 말했다. 그럼 페루에게 소중한 친구를 되돌려 주세요. 무척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넌 어떻게 할 테냐? 임금님이 물었다. 나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두 사람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소원대로 해주마. 하지만 먼저 보물 창고를 기다리는 난쟁이에게 열쇠를 돌려줘라. 비올은 난쟁이에게 열쇠를 돌려주었다. 비올이 열쇠를 넘겨주자마자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달려와 페루의 목을 얼싸안았다. 참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구나. 비올은 생각했다. 비올과 페루 그리고 소녀는 땅 밑 세계의 임금님께 작별 인사를 했다. 난쟁이가 바깥까지 따라 나왔다. 그들이 횃불을 밝혀놓은 곳까지 오자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다. 그때 난쟁이가 말했다. 내가 준 돈은 별로 쓸모가 없었지? 행복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선 안 돼. 아무튼 네 칼은 돌려주겠다. 칼을 주자마자 난쟁이는 열쇠 구멍 속으로 마치 빨려 들어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비올은 칼을 칼집에 꽂고 페루와 소녀의 뒤를 따랐다. 둘은 즐거운 마음으로 뛰듯이 계단을 올라갔다. 드디어 난로벽에 붙어있는 문 앞까지 왔다. 비올이 방 안에 뛰어드는 순간 문이 닫혔다. 그 소리를 듣고 비올이 뒤돌아보니 난로벽에는 문도 없고 열쇠 구멍도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굵직한 나무 뿌리가 기분 좋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나? 비올은 중얼거렸다. 행복을 되찾은 페루와 소녀는 어디 갔는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 두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을 테니까 그 모습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상하게 여길 건 없어. 방 안은 깨끗하고 아늑했다. 비올은 난로에 나무를 다 집어넣고 커피 주전자에 물을 담아 부지깽이에 걸고 난로불에 커피를 끓였다. 비올은 덕없이 행복했다. 세 사람의 멍청이. 어느 농부에게 딸 셋이 있었다. 큰딸은 신랑감이 정해져서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신랑 될 사람이 찾아왔다. 어서 오게나. 어머니는 사위 될 사람을 반기며 둘째 딸에게 말했다. 차를 끓여야 하니 빨리 가서 물을 길어 오고 와라. 하지만 물을 길러 간 둘째 딸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바심이 나서 셋째 딸에게 말했다. 아니 어디서 꾸물거리게 이렇게 늦을까? 언니가 뭐하고 있는지 빨리 가봐라. 셋째 딸이 가보니 둘째 딸은 우물가에 멍청하게 앉아 있었다. 언니 뭐하는 거야? 엄마가 빨리 물 길러 오래. 동생 말을 들은 둘째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중이야. 언니가 곧 결혼하지 않니? 그러면 얼마 안 있어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니야.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 정말 멋진 생각이야. 그거라면 내가 더 멋진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동생도 둘째 딸과 같이 우물가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두 멍청이 딸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줄 몰랐다. 참다 못한 어머니가 직접 우물가로 갔다. 기가 막히는군. 너희 뭐하고 있는 거냐?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단쳤다.
그러자 두 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아기 이름이라면 그래도 내가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내겠지. 그렇게 어머니도 딸들 옆에 앉아버렸다. 세 사람이 모두 돌아오지 않자 신랑을 대접하고 있던 큰딸은 몹시 궁금해서 우물가로 가보았다. 아니, 어쩌면 엄마까지도 그러고 계세요? 언제 손님한테 차를 대접할 작정이시죠?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큰딸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렇지만 얘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큰딸도 금방 기뻐했다. 어머,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지 못했어요. 나도 같이 생각할래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신랑감은 우물까지 찾아갔다. 우물가에 멍청하게 앉아있는 네 사람을 보고서 말했다. 거기서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사실은 자네와 내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고 다 같이 생각하는 중이라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신랑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시오. 당신들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 셋을 만나면 다시 돌아와서 당신 딸과 결혼하겠어요. 신랑은 여자들의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진 것이다. 젊은이가 한참 걸어가다 보니 어떤 집의 주인 여자가 대패로 마루를 열심히 깎고 있었다. 여보시오, 뭐라고 계십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햇빛이 들어올 길을 닦는 중이라오. 그러시다면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햇빛이 얼마든지 들어올 텐데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좋은 것 가르쳐줘서 고맙소. 주인 여자는 크게 기뻐하며 마루 깎는 일을 그만두고 문을 활짝 열었다. 눈부신 햇살이 방 가득히 비쳤다. 그곳에서 얼마 안 가서 농부가 소를 때리기도 하고 고삐를 당기며 지붕 위로 끌어올리려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젊은이가 물었다. 별일 일세. 저 지붕 위에 돋아난 풀을 소에게 먹이려는 걸세. 그러시면 소를 지붕에 끌어올릴 게 아니라 아저씨가 올라가서 풀을 뜯어 소에게 먹이면 되잖아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을 알려줘. 고맙군. 소는 너무 무겁단 말이야. 농부는 기뻐하면서 공손히 절얼했다. 다시 한참 가니 어떤 남자가 나뭇가지에 널어놓은 바지를 입으려고 껑충 뛰었다가는 떨어지며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바지를 나뭇가지에서 걷어내린 다음에 입으면 되지 않소? 그거 옳은 말씀 미처 생각 못했구먼. 남자는 싱글거리며 말했다. 젊은이는 그 멍청한 아가씨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 큰딸을 아내로 삼았다. 그 세 딸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 셋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죽음의 왕과 주정뱅이.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심지어 모기떼가 달려들어 마구 피를 빨아도 알지 못했다. 모기들이 술이 섞인 자기 피를 먹고 취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으니까. 그런 남자에게도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고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죽기 전에 내 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걸 보고 싶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 말고는 이 남자에게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툭하면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관 속에 술 한 병 넣어주는 것만 잊지 마. 그것만 잊지 마.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자라서 마침내 성직자로 임명될 날이 되었다. 남자는 아들이 성직자가 된다는 것이 매우 기뻤다. 그러나 임명식이 시작되기 전에 잔뜩 술에 취한 이 남자는 그만 죽고 말았다. 아내는 너무 슬펐지만 생전의 부탁대로 술 한 병만 관에 넣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죽은 주정뱅이는 술 한 병을 가지고 지옥으로 갔다. 죽음의 왕은 새로 도착한 주정뱅이에게 인사를 했다. 자는 일생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아니요. 저는 좋은 일을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단지 술을 마시는 데만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그는 술병을 열고 죽음의 왕 앞에서 술을 마셨다. 술의 향이 죽음의 왕의 코를 자극했다. 죽음의 왕은 궁금했다. 무엇 때문에 일생을 술을 마시며 보내게 된 거지? 술이 그렇게도 맛이 좋은가? 주정뱅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음의 왕에게 술을 조금 부어주었다.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마셔보세요. 술은 남자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술은 남자에게 충실합니다. 술을 마시면 조금 취하지만 긴장이 풀리게 되고 위안을 준답니다. 죽음의 왕은 호기심이 생겨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술을 마셔보았다. 맛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주정뱅이의 말처럼 왠지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다. 죽음의 왕과 주정뱅이는 앉아서 병을 다 비울 때까지 마시며 떠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는 자기 과거가 떠올라서 울기 시작했다. 죽음의 왕은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왜 그러지? 너는 단지 술을 다 마신 것뿐인데 왜 우는 건가?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의 성직 임명식에 가지 못하게 돼서요. 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꼭 보고 싶었어요. 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본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죽음의 왕은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비록 착한 일은 하지 않았더라도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랄 만큼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죽음의 왕은 생명책을 펴고 주정뱅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남자는 겨우 40살이었다. 죽음의 왕은 남자의 목숨을 살려주고 조금 더 지상에서 살게 해줄 수 있었다. 울지 마라. 내가 1년 동안 지상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는 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년 후엔 지옥으로 데려올 사람을 보내겠다. 여기 수명책을 봐라. 너는 지금 40살이다. 여기 내가 일만큼 더 해주겠다. 그건 내가 1년을 너에게 더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올 때 술 한 병을 더 가져와야 한다. 죽음의 왕은 취한 상태로 생명책에 1이라고 그었다. 그리고 책을 덮고 부하에게 주정뱅이를 지상까지 배웅해 주라고 했다. 남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아내에게 죽음의 왕과의 약속을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아들의 성직 임명식 준비를 했다. 드디어 아들은 성직자가 되었고 그 남자는 매우 기뻤다. 소원을 이루고 마음 편히 죽음의 왕이 자신을 데리러 보낼 부하를 기다렸다. 약속한 1년이 거의 다가오자 그 남자는 예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죽을 날이 지나도 죽음의 왕은 남자에게 부하를 보내지 않았다. 두 번째 해도 지났지만 그 남자는 아직 살아있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다. 그 남자는 매우 늙었다.
그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술도 마시고 싶지 않았다.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 거지? 영원히 이렇게 늙은 상태로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한편 죽음의 왕도 혼란스러웠다. 주정뱅이가 술 한 병을 들고 오기로 약속한 날짜보다 훨씬 더 많이 지났다는 것을 알았다.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죽음의 왕은 생명책을 열고 그의 이름을 다시 찾아보았다. 아니,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다. 생명책에는 그 남자의 원래 죽는 나이인 40 바로 옆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서 그어져 있었다. 그 1은 죽음의 왕이 취했을 때 쓰는 바람에 그 남자의 죽는 나이가 401이 되어버린 것이다. 술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걸 보니 틀림없이 좋지 않은 거야. 지금까지 이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술 때문에 그만 큰 실수를 해버렸군. 죽음의 왕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주정뱅이는 늙은 몸을 이끌고 401세까지 억지로 살아야만 했다. 그것도 술만 마시고 산 벌이라면 벌이겠죠.